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 K입니다. 최근 역사 교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건 역사를 바라보는 눈, 즉 역사 사실을 해석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형체가 있는, 그러니까 유형의 역사를 복원하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취재파일 K, 오늘 이슈는 숭례문 부실복원 논란입니다. 미안하다. 우리 역사를 제일 말이야. 반갑습니다. 다가 불을 지르신 건가요? 자식들하고 부모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힘차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있다. 저기 개판에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던 2008년 2월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또 성대하게 복원식을 치렀던 바로 지난 5월에 돌아온 숭례문을 보시면서 가슴 벅차했던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이 숭례문이 복원되고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돌아온 숭례문 홍희정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앞서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화재 당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50분쯤에 첫 화재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네. 당시 소방 차량 90여 대가 총 동원됐지만 불을 끄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숭례문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불길은 누각 1층을 집어삼켰고 새벽 1시에는 뒤쪽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고 5시간쯤 뒤인 새벽 2시 무렵에 결국 숭례문이 불길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불길을 잡기가 아주 어려웠는데 당시 문화재청 건축과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소방서에서도 어떤 손설 방법이 없고 그리고 사람 인력으로 도저히 비길 수 없고 장비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소실된 숭례문을 지난 5월에 5년 3개월에 걸쳐서 복원을 했는데 지금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들도 트위터를 통해서 단청도 일본 안료를 썼다던데 뭐가 전통 방식이라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 등을 주셨는데요. 먼저 단청 문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숭례문 관리 일지를 보면 지난 5월 26일에 단청이 뜨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로 짓자마자 바로 문제가 드러난 거군요. 네, 거의 준공 직후부터 단청이 뜨는 현상, 그러니까 방락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단청 훼손의 위치와 자세한 모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복원된 숭례문의 모습입니다. 성곽 곳곳에 보이는 짙은 색돌은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옛날 자재를 다시 쓴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단청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누각에 올라가서 안쪽에서 바라보면 부연 위를 덮는 부연 개판의 연꽃무늬 모양의 일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누각 왼쪽을 보면
목지에 있는 옹이에서 이번에는 송진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층 누각의 단청에서도 훼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꽃무늬 단청의 칠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청 훼손의 위치를 보면 건물 정면, 그러니까 남쪽 방향의 석갈의 머리 부분이 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층보다는 위층에 단청 훼손이 집중돼 있는데 이번에 종합점검 결과 모두 81곳에서 단청의 훼손이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단청면을 현미경으로 촬영해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단청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추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칠하고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단청이 떨어져 나가는 등 훼손이 되는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네. 그 이유 취재가 됐습니까? 네, 복원 작업 당시에 다른 건 몰라도 단청 채색은 좀 미루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청 훼손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는 얘긴데요. 단청 작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청이 떨어져 나간 곳을 살펴보면 주로 연꽃 문양 부분입니다. 특히 분홍색 꽃잎에서 박락, 즉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심했습니다. 이 분홍색은 사람 피부색이라고 해서 육색으로도 불립니다. 육색은 붉은색과 흰색 안료를 섞어서 만드는데 입자 크기가 서로 달라서 혼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한 번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시공이 편리한데 이게 은폐되거든요, 이 안료가. 해서 밑에 게 안 보일 정도로 후체가 돼야 되고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색이 비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번 단청 작업에서는 바탕 녹색 위에 흰색을 덧칠한 뒤 그 위에 다시 육색을 칠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녹색 바탕에 붉은색을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칙칙하거든요. 색 선명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가루 호분을 바탕을 미리 그림 문양에다 그려놓고 하면은 색이 밝게 살아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그런데 이 흰색 호분이 두껍게 칠해져 화를 불렀다는 게 단청 책임자의 분석입니다. 호분을 2번을 칠하다 보니까 안료층이 두꺼워져 갖고 그 부분에서 이게 탈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숭례문 단청에서만 호분의 두께가 문제가 됐을까? 조개 가루인 호분을 나무에 칠하려면 접착제 성분이 필요한데 이번 숭례문 단청에는 아교가 사용됐습니다. 아교는 동물 가죽 등을 끓여서 만듭니다. 단점은 습기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7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단청용 안료를 시험 분석해서 아교와 아크릴 수지의 장단점을 세세히 분석했고 이 이후부터 아교보다는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는 게 보편화됐습니다. 현재 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에도 단청 안료 배합표에 아교와 함께 아크릴 수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74년도에 이미 그러면 아크릴 수지가 지정이 그렇죠. 예. 권장 안료가 있었어요. 권장. 접착제도. 예. 어느 회사 것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숭례문 복원에서만큼은 전통 방식에 따라 아교를 쓰기로 한 겁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2011년 넉 달여 동안 아교와 아크릴 수지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교를 사용할 경우 수분이 유입되면 결합력이 떨어지고 안료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전통 복원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미 아교 생산이 중단됐다는 것. 생산만 중단된 뿐만 아니고 기법 자체도 사라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일본산 아교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통을 살리기 위해 우리 것이 아닌 일본 재료를 써야 하는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아크릴 수지에 의존하던 국내 단청 기술은 아교를 제대로 다루는 데 실패했고 결국 얼마 안 가 단청이 벗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숭례문 단청에는 전통 기술 보존을 위해 천연 안료를 쓴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담양에 있는 한 안료 업체가 석간주, 즉 검붉은색 안료를 공급했습니다.
산화철이 함유된 광물을 초미세 분쇄한 후에 가마에다가 850도의 열을 주어서 장시간 소성한 강제 산화시킨 안료입니다. 하지만 단청의 바탕색인 녹색을 비롯한 다른 색 안료들은 색감이 좋다는 이유로 일본산이 수입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들여온 안료는 인공 색소와 돌가루를 섞어서 만든 이른바 수간 분체로 사실상 합성 안료입니다. 숭례문 단청을 통해 전통 천연 안료를 복원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화학 성분 안료에 분체를 혼합해서 다시 가공한 안료이기 때문에 그 수간 분체를 다시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수간 분체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숭례문 단청 작업을 했더라면 우리 기술로 복원한 전통 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홍 기자, 단청 말고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목재나 기와 같은 데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숭례문 기와가 퇴색이 됐다. 또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서 갈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데요. 기와 목재 부분을 한승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대규모 한옥 체험단지를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곳곳에서 목재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 목재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에서 자란 금강송. 험난한 풍파를 견뎌내면서 자란 최고급 목재로 터지거나 뒤틀림 현상이 덜합니다. 그럼에도 3년 이상 자연 건조하고 한 번 잘라낸 뒤 뒤틀리면 다시 잘라내서 변형을 최소화시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늘한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리는 게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숭례문에 쓰인 목재는 어떨까? 2층 물루의 기둥이 위아래로 1m 이상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삼척 금강송을 자연 상태에서 말린 거지만 얼마나 건조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숭례문에 쓰인 목재는 모두 15만여 재. 이 가운데 만여 재를 민간에서 기증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을 급히 맞추려다 보니 이 목재들이 적합한지 제대로 검증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 부실한 목재도 적잖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간이 짧지요, 기간이.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를. 함수율, 즉 목재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비율도 애초부터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숭례문 목재의 함수율 기준은 24%, 일반 목조 건축물의 함수율 기준인 18에서 20%보다도 높습니다. 그만큼 덜 말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아무래도 속에 이제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 방식을 되살리려 가장 중점이 두어졌던 기와. 공장제 기와에 밀려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전통 수제 기와가 숭례문에 쓰였습니다. 이 숭례문에 쓰인 기와를 생산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와 장인인 고 한영준 선생이 지휘하며 만들어낸 수제 기와들이 숭례문에 보내졌습니다. 모두 2만 3천여 장. 이 기와는 물을 흡수하는 정도인 흡수율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통의 전통 수제 기와의 흡수율 기준은 9%, 숭례문에 쓰인 기와는 10에서 15% 사이였습니다. 흡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물을 많이 머금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겨울에는 얼어서 깨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사마가 일반적으로 다른 기와를 굽는 분들은 수제로 하더라도 9%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흡수율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어떤 기준으로 늘어난 건가? 이게 이제 숭례문 기와인데. 그래도 제작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동파가 우려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그 물까지 빨아당겨가지고 이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다른 말 하면 공기처럼 숨 쉰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지난해 여름 폭우 때 가마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구워진 일부 기와는 불량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도가 안 올라가 안 굽혔었습니다. 다시 이제 재차 집어넣고 올려보냈는데 한두 장 그렇게 완전히
완벽한 그게 다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죠. 대신 저희들이 최대한 분별해가지고 다시 꿀금 굽고. 고 한영준 제화장이 80대의 고령이었고 그래서 이번 숭례문 기와를 만든 제자들이 기와 제작 기법을 제대로 전수받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한 선생님이 여기서 감독을 얼마나 했어요? 아니, 한윤 선생님께서 계속 여기 오가시면서 하셨습니다. 2주마다 오셔가지고. 숭례문이 복원된 뒤 관리 직원이 기록한 일지입니다. 7월 21일 기와가 시공 때보다 퇴색되고 있다. 25일 현판 글씨가 변색되고 있다. 8월 28일 기와 1, 2층 변색이 계속 진행 중이다. 직원은 기와와 현판의 문제를 여러 차례 기록했습니다. 정말 심각 차이가 있잖아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때도 먹고 이제 필바람 얘기해가지고 약간 차이점 일어나거나 뭐 거기에구나 그런 거 생각하죠. 확 달라지는 건 아니고. 문화재청은 기와의 변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섭씨 1000도 이상에서 구운 기와는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현판도 빛이 드는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것이라며 색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노란색의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그 약간의 노란기가 있다는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숭례문의 기와와 목재, 역시 기한을 맞추느라 서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대부분 복원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 원인이랄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취재를 하면서 저희 취재팀도 그런 물음을 하고 답을 찾아다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 복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네. 총체적으로 볼 때 제일 큰 문제점은 뭐였다고? 5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못했죠. 왜냐하면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건 조급증. 젊은 현장 기술자들이 문화재 보수 기술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된 숙련 장인에 대해서 감리를 제대로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감리 제도도 한번 다시 씹어볼 필요가 있죠. 홍 기자, 제가 2003년에 독일에 한번 갔었는데요. 옛 동독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2차 대전 때 파괴됐던 프라우엔이라는 그 교회를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년째 복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장인들이 복원을 하고 있다. 이런 아주 대단한 노력을 본 건데요. 이에 비춰본다면은 우리는 너무 조급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숭례문 준공 행사 계획안을 보면 행사일은 화재 5년째 되는 날 또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 2월 10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일이 미뤄지면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문화재청 담당자는 이 일로 인해서 사흘간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3일을 연가 처리했다는데요. 이 일을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3일 연가 내신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의 일으고 연가 냈습니다. 그래서 오해한 거죠. 본인은 부인하는데 그러나 당시 공사 현장에도 이 이야기는 파다하게 퍼졌었다고 합니다. 신흥수 대목장에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됐느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가서 혼을 났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문화재청은 단청 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단청을 다 뜯어내고 다시 칠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강경환 문화재보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확히 점검을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보수하는 바에 따라서 아마 전부 새로 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부적인 부분만 보수하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통 방식으로 복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미숙하거나 간과한 부분은
그 전통 방식의 복구가 얼마나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얘기를 잠깐 돌려볼까요? 그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설익은 전통기술까지 동원을 해서 숭례문 복원에 나섰던 것은 숭례문이 국보 1호라는 이런 상징성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1호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거나 가장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최정근 기자가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성 쌓는 일이 끝나자 인부들을 돌려보내다. 정남은 숭례문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조선 초 창건된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934년 관복, 조선 총독부가 보물 1호로 남대문, 즉 숭례문을, 보물 2호로 동대문을 지정한 사실이 명기돼 있습니다. 숭례문을 첫 손에 꼽은 이유에 대해선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번호를 붙일 때 서울을 기점으로 번호를 지방 쭉 내려가면서 붙여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지정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했다. 조선 출병 임진왜란 당시에 이문으로 가토 기요마사가 출입했다라는 기록을 분명히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보 1호 지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이죠. 총독부의 결정은 해방 뒤까지 이어졌습니다. 1962년 한국 정부는 총독부의 지정을 그대로 참고해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변경하자는 요구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일제의 일방적 지정이었다는 문제에다 역사, 예술적 가치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05년에는 감사원이 국보 1호를 변경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1호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재로 대체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도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럴 바에는 1호만이라도 바꿔달라고 하는 여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문화재위원장이었던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취재 파일 K와의 전화통화에서 1호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국보라는 취지는 아니며 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에 타 원형을 잃고 다시 세워진 숭례문. 국보 1호의 자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숭례문이 국보 1호라서 소중하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다만 국민 여론이 어떻든 간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쇼한 거밖에 아니라. 이번 복원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보 1호라는 불변의 지위를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숭례문 복원 과정의 문제들 짚어보고 나니까 참 한숨도 좀 나오고 그러네요. 네, 차근차근 복원 과정을 취재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이른바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홍 기자 취재 수고하셨습니다. 숭례문 화재 때도 우리는 자성했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더 교훈 얻기를 반복해야 하겠습니까?